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소통과 탈권위 행보로 국민적인 지지를 얻긴 했지만 속도가 늦춰진 인선과 사드 문제를 비롯한 외교적 현안 등은 문 대통령의 첫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시고 문재인 정부의 지난 한 달 성과와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뭐 허니문 기간은 끝이 났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한 달 지났으니까. 이제 한 달 보통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허니문 기간을. 허니문 기간이 원래 한 뭐 100일 정도 허니문 합니까? 기간이라고 하는데 예. 인수위도 지금 2달 인수위도 없이 예. 바로 당선되자마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한 달 됐는데 벌써 이제 청문회 과정 통해서 허니문 기간이 거의 뭐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도 보니까 지지율은 80% 넘고 있다. 80%가 넘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취임식 첫날부터 국민들에게 아주 강하게 임팩트 있게 인상이 주어졌죠. 소통, 그다음에 개혁, 예. 그다음에 인사, 예. 이런 하나하나 행보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면서 사랑을 높은 지지를 받게 됐는데 첫날 사제에서 나오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셀카 찍는 모습. 예.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웠던 대통령의 모습이고 현충원 갔다가 취임식장에 가시면서 야당 당사 들러서 그것도 갑자기 아무도 몰랐죠. 예. 갑자기 들러서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그의 협치를 하겠다, 소통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그렇게 직접 실천을 했고요. 또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 문제 또 뭐 초등학교 가서 찾아가는 대통령, 찾아가는 대통령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사 사실 인수위도 하지 않아서 사실 걱정들을 했었는데 어디서 그렇게 찾아냈는지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지 않습니까? 피우진 보훈처 장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소년가장 출신의 김동연 재경부 장관 그다음에 지금 뭐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강경화 모든 한 사람 사람들이 국민들의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고 내 편 네 편이 아니고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게 아니고 정말 인재라면 중용하겠다. 그래요. 이 원칙으로 국민들의 감동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혁은 뭐 4대강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찰 개혁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게 되는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 부장님이 예전에 앞으로 문 대통령이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끝까지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성과를 빼놓고도 본인이 직접 소통하는 그 행보, 요거는 끝까지 기조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80%의 지지율을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 주 갤럽 조사 82%인데 82%는 역대 대통령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런데 이제 지난주보다는 2%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조금 떨어진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다른 조사에서는 조금 더 떨어진 건 78%가 있었죠? 예, 78%인데 그 전보다 한 6% 떨어졌다는 데서 그러니까 정점은 아마 이제 지난주 정도나 지지난주 정도 보통 취임한 지 한 보름에서 20일 사이가 최고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높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탈권위 소통 행보를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 잘했다. 이제 그런 건데 뭐 저도 역대 대통령을 한 6 정권에 걸쳐서 취재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노태우 정부 말기부터 제가 취재를 했어요. 다 하셨네요. 92년부터 했으니까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87년 헌법 체제 이후의 정권들 대부분 취재를 했는데 그중에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탈권위 소통 행보는 그중에 제일 잘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또 그런 자세를 가진 것도 있지만 탈권위 소통 행보를 많이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그때 모시면서 저거는 내가 또 이렇게 하겠다. 좀 약간 고쳐야 되겠다. 플러스 알파 해야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좀 진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탈권위 소통 행보는 누구보다도
오히려 스타일로 볼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더 적극적인 개방 행보를 할 수 있는 스타일이잖아, 성격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지지율이 80%는 매우 높은 수치이고 예. 지지율이 앞으로 뭐 조정이 될 겁니다. 되게 되면 뭐 60%가 될 수도 있고 70% 될 수도 있는데 저는 60% 이상만 되면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관성이 있는 아까 말한 탈권위 소통 행보도 단순히 초반에 일종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 있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안보 분야하고 이 경제 분야에서는 구체적으로 일을 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는 단순히 좋은 의지만 갖고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고도의 전략과 그리고 어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야당과의 협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일에 있어서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첫 한 달간 지지도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탈권위 소통 행보도 물론 주요 작용을 했겠지만 인천국제공항, 초등학교, 소방서 등을 찾아서 공약을 재확인하는 시간도 가졌거든요. 이런 행보도 아무래도 원인이겠죠.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그 신뢰를 줬겠죠. 예. 얘기하는 저 사람 말하는 것은 지키는구나. 그것도 이제 청와대에서 뭐 또는 뭐 춘추관에 나가서 기자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 문제 없애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또 인천공항 사장이 우리 인천공항은 바로 비정규직을 없애겠습니다라고 화답을 했었고요. 미세먼지 지금 얼마나 학부모들이 실제로 학교 보내야 되는지 마는지까지를 뭐 기상청에다 전화해서 문의할 정도로 그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가서 초등학생들과 같이 어우러서 셀카도 찍고 뭐 사인도 해주면서 거기에서 미세먼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발표했고 소방서 요양병원에 가서 국가 치매 문제 얼마나 모든 가정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정말 살아갑니까? 네.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50%를 정부가 부담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국민들이 깜짝 놀라게 했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소방서 가서 어린애들과 또 뭐 유지태 아마 소방서 무슨 되는 모양이에요. 친선대사나 뭐 이런. 그런데 이 같이 있으면서 소방직 공무원들이 정말 이 나라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고 여러분들이 천병입니다. 그러면서 소방직 공무원들 1,500명 증원하겠다. 그리고 국가직으로 약속 공약했었는데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를 직접 또 확인하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공약들을 이행해 나가는 그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그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하나만 덧붙여 이야기하면은 지금 부연 설명하면 소통 행보를 이제 어느 대통령보다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바로 그저께인가요? 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용산 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이제 부상 소방관이 그동안 신혼여행을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신혼여행을 못 간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못 간 신혼여행을 반드시 가라라고 하면서 이건 대통령 명령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하면서 어떤 현장에 갔을 때 단순히 누가 이렇게 써준 것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비서들이 써준 것 같은 이야기만 하는 거 하고 가서 실제적으로 본인의 말을 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진정성 있게 다가오느냐 아니냐 좀 신뢰를 주느냐 이런 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겪으면서 많은 준비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실제로 5.18 행사 때도 그 5.18 동의 김서영 씨 유족 대표 추도사 하면서 울면서 이제 걸어 나가는데 한참 걸어 나가서 안아주는 그 모습에 국민들이 그냥 5년간 느낄 거 다 한 방에 느꼈다, 힐링됐다라고 감동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6월 6일 날 현충일 행사에서 목함질에 로 다친 부상병들을 그 사부 요인들이 옆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직접 옆에 앉혀서 이 대우하는 그 모습들 속에 국민들이 흐뭇해
하고 또 안정감을 그 나라를 위해서 다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그 대우받는 그 나라가 정말 그 국민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애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좀 화면 나오지만 예. 첫 장면을 보고는 이제 뭐 정치적 이념을 대립을 떠나서 네. 많은 국민들이 좀 감동을 했던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저런 게 이제 자연스러운 장면인데 우리 서 의원님은 좋은 모습을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하고 계시네. 되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셨나 봐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잘한 게 이제 격염 소통이었다. 그래서 그게 어떤 80% 이상의 지지율을 견인하는데 그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제 문제점도 짚어봐야 되겠을 텐데 인사난맥, 또 사드 배치, 일자리 추경 등의 해결 과제도 산적해 좀 있다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외교 안보 분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박수현 대변인 저희가 현장 연결을 해봤는데요. 강경호 후보자 국회 인준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외교 현안 등이 좀 산적해 있는데 일단 외교 수장이 없는 자리에서 일단 진행해야 되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정부의 일단 외교 안보 라인 인선 공백 이게 지금 어떻게 계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준 보고 채택이 불발도 아니고 이제 연기된 상황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될지 참 나날이 예상되긴 하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초반에 대한 평가 중에 아까 탈권위 소통 행보라든가 현장 행보들은 아주 긍정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갈래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에 처음에 파격적이고 참신한 인사를 좀 한 게 있었는데 또 상당히 지금 인사의 검증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사실 드러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중에 과거 정권보다 뭐 더 심했다는 건 아니지만 과거 정권하고 뭐 어느 게 더 누가 비리가 의혹이 많이 나왔느냐 이런 거는 어떻든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5대 불가론을 제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서 좁은 문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데 이제 어떻든 지금 외교안보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새 정부 측면에서 보면은 거의 공백 상태나 다름없는 거죠. 지금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외교 장관이 지금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많은 의혹이 사실 제기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청문회 과정에서 단순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것뿐만 아니라 과연 외교장관으로서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점을 보여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김기정 안보실 2차장이 이제 이런 또 외교를 담당하는 청와대 이제 참모 좀 수석급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격적으로 교수 시절의 어떤 품행 문제로 경질되는 이런 일도 있어서 사실 청와대와 외교부가 지금 다 비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G20 회의를 이제 준비하려면 좀 새로운 진용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새 정부의 이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굉장한 고민거리죠. 그래서 인사 문제에서 지금 상당한 지금 어찌 보면은 난관에 봉착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요 문제하고 이제 요거하고도 연관된 문제이지만 사드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들을 지금 어떻게 굉장히 복잡한 이게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도 진보 보수층을 다 달래야 되고 미국하고 중국을 다 달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는 그 두 가지 바로 인사 문제하고 사드 문제를 비롯한 외교 안보의 중요한 현안 이게 중요한 두 가지가 지금 과제이자 장애물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인사 문제를 가지고 문 대통령이 지지율을 높이는데 아주 죄송합니다. 크게 이렇게 그 호응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제 검증 과정에서 정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수위가 없이 다 되자마자 지금 이제 한 열흘 2주일도 안 돼서 이 그 후보를 지금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청와대 진영도 사실 검증할 이 청와대의 그 진영도 갖춰지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저도 이제 인사청문회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의혹은 종합병원 이상의 그 어마어마한 이 의혹들이 나왔지만 검증 결과는 청문회에서 보면은 주사 한 방이면 끝날 일. 무슨 물론 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 태산명동의 서일필이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역대 어떤 청문회 봐도 어떤 후보자를 봐도 사실 그렇게 그 크게 그다음에 아주 치명적이게 뭐 소위 말해서 한 방이 없었다는 거 아니 모든 청문회 지금 거치고 나서 나온 언론의 평가들이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 이런 인사청문회가 사실 드물거든요. 정권 초기에.
특히나 이제 외교 이 강경화 그 장관 내정자 문제는 제가 봐도 뭐 잘했다는 게 아니고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게 많죠. 그러나 다 간추려 놓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잘못한 것은 결국 이장전이 딸을 외국에서 들어온 딸 좀 적응 잘하기 위해서 본인 학교 여기에서 무리하게 했던 그것 뭐 잘한 건 아니죠. 나머지는 워킹맘으로서 특히나 외국에 나가서 있다가 남편이 한국에 남아있는 남편이 했던 일들을 지금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안이 당장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음 달에 G20 정상회담 다자회담 해야 되고 뭐 사드 문제나 여러 가지 안보 문제나 여러 가지 외교 안보 문제가 그렇죠. 산적해 있는데 그렇게 그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하는 건 잘했다는 그 인사 선택을 잘했다는 강경화 내정자인데 이렇게 몇 가지 그런 그 흠을 가지고 이렇게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은 그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특히 지금 이 정권 초기에 네. 이 외교 안보의 공백을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는 네.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겠다. 현상을 고려했을 때 예. 야당의 어떤 대승적인 대차원의 협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7개 정부 부처 네. 가운데 6개 장관 인선만 마친 상황이니까 인사 문제는 확실히 숙제인 것 같긴 합니다. 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때부터 협치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왔는데요. 협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왔다고 보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지금 이열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취임 직후에 야당 당사를 방문하기도 하고 야당 지도부와 연세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야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회동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협치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협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협치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이 150석인데 거기서 훨씬 모자라는 120석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국회에서 입법을 사항이라든가 국회에서 여러 처리해야 될 사항을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단순히 그런 자세를 보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협치는 불가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로 협치를 이끌어내고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바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내 지지율 힘이 돼서 지금 캐스팅 보트를 진 국민의당이 예를 들어서 인사 문제 같은 경우도 일부 이번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이런 문제에서 협조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앞으로 협치가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야당의 요구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기로에 선 것 같습니다. 협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협치를 하려면 이제 야당의 요구들도 어느 정도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닥친 문제가 인사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 문제에서 지금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오늘 간곡히 요청한다. 청문 보고서 채택을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야 3당은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 부적격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강경화 후보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인사 문제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협치를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는 중요한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에서 바로 이제 처음에 이제 현안이 뭐냐면 추경안 처리인데 11조 2천억 가량을 이제 추경안을 책정해가지고 11만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현재 정부의 구상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야당은 뭐냐면 일자리 만드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라 공공 일자리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일자리 11만 개 중에 3분의 2 이상을 공공 일자리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 일자리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추경은 우리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지금 야당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밝히는 입장이 더 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그런 관건이 오늘 저녁에 왜 여당 지도부 만나잖아요. 만찬 회동하는데 여기서 지금 야당이 협조를 좀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오늘 대변인 설명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여야 지도부를 좀 같이 만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은 여야 지도부를 원내대표들은 얼마 전에 만났잖아요.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여당하고 만나면서 소위 여권 내부의 소위 단합을 죄송합니다. 단합을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당청 간에 여당과 청와대 간에 협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먼저 제대로 된 여권 내부의 단합 기조를 잘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야당을 설득할 것인가 이런 전략도 수기하게 되는데 오늘 만나면 이제 소위 당청 간의 협조 방안뿐만 아니라 국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가느냐, 추경안 처리 문제라든가 또 인사청문회 문제에서 어떻게 야당을 협조를 이끌어내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협의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인사청문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 기재위가 이제 오늘 오전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을 했습니다. 만장일치를 했고요. 일단 김희수 후보자는 불발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앞으로? 어쨌든 김희수 헌재 소장은 지금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도 채택이지만 결국 국회 임명 동의안 처리를 해야 되거든.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설사 이게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뭐 열흘이 지나서 다시 한 번 더 청와대에서 요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일정 기일이 지나면은 그냥 뭐 임명해도 나중에 가서 탈의야 어떻게 했을 때 그라도 절차적으로는 진행할 수 있는데 김희수 소장은 총리와 마찬가지로 표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이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결국 5.18 때 그렇죠. 트럭 운전하셨던 분 사형 선고 관련된 게 가장 이제 야당에서 크게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또 하나 뭐 소수 의견 많이 냈다는 것하고 그런데 그 당사자가 나와서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뭐 소장 되는데 이제 그게 뭐 큰 문제가 되겠냐? 또 5.18 단체에서도 기념재단에서도 소장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라고 당사자들이 다 그렇게 이렇게 했고요. 또 실제로 소수 의견과 관련돼서도 헌법재판소의 설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헌법소의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나라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결국 어떤 합의 처리가 아니거든요. 각자의 의견들을 가지고 그래서 표결 처리를 해서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소수자들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서 그 의견들을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 그 재판관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결국 헌법재판소이다면은 그 결정례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온당치 않다. 그래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또 뭐 비리가 있어서 의혹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그런 일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장의 이 동의안을 미룬다는 것은 좀 무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네. 또 오늘 오후 2시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논의가 되는데요. 우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다 채택하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김상조 후보자는 청문 보고서가 저는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국민의당이나 이제 바른정당에서는 조건부로 이제 저희 청문 보고서 채택에 찬성해 줄 수 있다 이런 건데 그 조건이 뭐냐하면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이 고교의 어떤 강사로 영어 강사로 채용될 때 토익 점수가 900점인데 901점 이상이라야만 채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조건에는. 근데 그 1점 차이가 어찌 보면 1점 차이인데 괜찮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있지만 어차피 그 정해진 조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굉장히 또 1점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감사를 하는 거를 청구하고 검찰을 고발해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조사하는 걸 전제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주겠다라는 게 국민의당이라든가 이런 야당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채택은 좀 여야를 합쳐서 절반 이상이 찬성해 주면 채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채택이 되면 청와대에서는 그게 부적격 이유로는 채택하든 적격 이유로 채택하든 간에 청문 보고서 채택되면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데는 사실 별 부담은 없어요. 네. 사실은 또 아까 말했지만 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해도 청와대가 이 장관에 대해서는 그렇죠. 임명을 저희 강행해도 헌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보니까 강경화 후보자도 지금 간곡히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 강경화 후보자 혹시 낙마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기조로 봐서는 청와대에서는 가급적 강경화 후보자에도 임명을 강행할 의사가 굉장히 뭐 강행이라고 표현할지 임명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굉장히 강한 것 같다. 현재로서는 네, 조금 더 실제로 이 청문회 이제 다 설명하셔서 다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도 지금 부인 문제, 그 임용 과정의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김상조 교수 당시 교수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렇게 진행을 됐다면은 그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아무리 부부가 아니어도 예를 들면 아들의 병역 비리라든지 또 위장 전입도 대부분이 지금 과거 전임 정권에서 위장 전입에 문제가 됐던 게 이 부동산 투기였거든. 위장 전입은 부동산 투기로 딱 연계돼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다 낙마를 했습니다. 유일호 장관 같은 경우도 위장 전입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임명했거든요. 국회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김상조 교수 부인 문제는 그거를 마치 이를테면 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네. 가족도 잘 이 건설을 하는 게 이게 지도자로서 중요한 이 덕목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은 그건 부인의 문제고 영향력이 전혀 행사한 게 아니고 그건 뭐 그거 갖고 나와진 건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 청문회에서 임명 동의 과정에서 이걸 시비를 건다는 건 결정적으로 그 문제를 잡고 시비를 건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리에 맞지도 않고 법리상에도 맞지 않다. 너무 무리한 거다. 정치적 요구일 수밖에. 연좌제식의 어떤 그런 흡혈잡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의사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어떻게 저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 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